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2017년 2월 여러분들 2016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세무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업체의 인사총무 그리고 재경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회계법인 또는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소득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연말정산인 게 뭐냐면요. 제가 한번 절차를 적어봤거든요. 자,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요걸 근로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요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세금 계산하는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연말정산이거든요. 제가 실무자를 상대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 지도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연말정산 하다 보면요, 이론적인 내용과 달리 우리나라 세법 조문에 숨어있는 의미, 그리고 국세청의 사후 검증에서 많이 추징당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말정산은요, 근로자가 1년 12달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만일에 자, 내 연봉이 5천이다 하면 자,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1년 12달 동안 벌어들인 5천에 대해서 당신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얼마냐? 요걸 확정짓는 절차예요. 그래서 이 근로자가 연봉 5천일 때 최종적으로 1년 12달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을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너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 얼마 내 있잖아요. 그 세금이라는 개념이 세법상으로는 이 결정세액을 말해요. 자, 그럼 이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자, 근로자가 1년 12달 동안 자,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총액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요걸 여러분 우리 근로소득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요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다 매기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나라 세법은 요 근로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근로소득을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규정하고 있는 소득을 우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하면요, 나오는 값을 우리는 뭐다? 이 총급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총급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자, 요 총급여에 대해서요, 뭐냐면, 자, 이 총급여가 만약 3천만이다 하면, 요 3천의 총급여를 벌어들기 위해서 소요된 경비가 있겠죠, 그죠? 그 경비를 세법이 정한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총급여가 얼마일 때 경비 얼마 인정해줄게 해줘가지고 빼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총급여가 얼마일 때 자, 경비를 얼마 인정해주겠다 해서 그 경비를 세법이 정한 공식에 의해서 계산한 값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근로소득 공제라고 부릅니다. 요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값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로소득 금액. 자, 그런데 요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에 따라서, 그죠? 아무래도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생활하기 힘드니까 세법에서 조금 더 비용을 더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차감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데, 자, 이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소득공제는요,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가 몇 명이냐 하는 이런 사람 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제해 주는 게 대표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 공제 중에서도 데리고 사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뭐다? 세금을 적게 내도록 차감해 주는 대표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인적 공제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인적 공제의 대표적인 내용에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험료나 의료비나 교육비 낸 거 있잖아요. 자, 요건 어디서 빼주죠? 과거에는 소득공제에서 빼줬어요. 근데 여러분 한 2년 전에 우리나라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이제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낸 것은 어디서 빼준다?
여기 산출세액 아래에 있는 여기 세액공제라는 부분에서 세법이 정한 산식에 의한 금액을 빼줍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요, 오늘 이 샘플 과정에서는 뭘 살펴보냐면 요 인적공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 인적공제가 제일 중요해요. 실제 제가 아까 말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세액공제도요, 기본적인 출발점이 인적공제 대상인 가족에 대해서 뭐다? 선거를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모르고는 여러분들이 접근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요 인적공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해주는 인적공제에 대한 개념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로자 본인이 데리고 사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해준다는 말씀 드렸죠, 제가 인적공제. 자, 그러면 인적공제에 대한 여러분 큰 흐름을 한번 봅시다. 과연 어떤 가족들을 데리고 살 때 공제가 되냐, 우리나라 세법. 자, 일단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자,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근로자 본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누가 생기죠? 자, 배우자가 생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사이에서 누가 여러분 나오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녀가 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본인의 옆으로는 동년배에는 누가 있죠? 형제자매가 있겠죠. 그죠? 예, 본인의 형제자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자, 배우자의 누가 있죠 또?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본인 윗세대로는 누가 있습니까? 본인 위로는? 자, 본인 위로는 부모님이 있죠. 그죠? 부모님. 예. 자, 그리고 배우자의 위로도 누가 있다? 배우자의 위로도? 역시 배우자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인적공제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예외도 일부는 있어요. 근데 인적공제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본인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올 때만 공제가 돼요.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연말정산 때 공제 못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공제 안 된 사람? 자, 고모나 이모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고모나 이모는 나의 부모님이 아니죠. 나의 부모님은 형제자매죠. 자, 부모님은 형제자매는 여러분 이 도표에 없죠? 자, 고모, 이모는 공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조카는요? 조카? 자, 여러분 조카는 나의 형제자매의 뭐예요? 자녀죠. 그죠?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죠? 자, 조카도 공제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경우에 여러분 공제되는 가족의 범위를 보시면, 자, 본인이 만일에 남성 근로자라면 본인의 배우자의 부모님은 누가 되죠? 흔히 말해서 장인 장모님 되죠? 자, 장인 장모님 공제 대상 가족에 들어갑니다. 만일에 본인이 여성 근로자라면 어떻게 되죠? 배우자의 부모님은 시부모님 되죠? 자, 시부모님도 공제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도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실무자예요. 제가 여러분 연말정산 교육을 이 실무자들 상대로 하다 보면 우리 흔히 수험 쪽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연말정산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자, 왜 다르냐? 여기에 해당되는 부양가족 여부를 실제 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인 기준으로 같이 집에 사는 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는지를 실제 우리가 실무에서 연말정산할 때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자, 그게 바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내가 주소지, 살고 있는 집에 같이 사는 가족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증명하는 공부상의 서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가족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나의 부모님이 시골에 사신다? 자, 나는 서울에 사는데, 자, 부모님이 대전에 살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에 안 나오겠지. 서울에 있는 나의 등본에 안 나옵니다. 자, 이럴 때는 공제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떨어 사시지만 나의 부모님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겠죠. 자, 이를 뭐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칠판에 적은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칠판에 들어가는 가족의 범위를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다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세법은 어떻게 한다? 자, 기본 공제 대상 가족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나이나 소득 수준 등을 별도로 따져서 공제 대상 가족을 따지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요,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 근로자 본인은 나이나 소득 안 따지고 무조건 공제가 돼요. 알겠습니까? 얼마 공제 주냐? 1인당 150만 원 해줍니다. 현행세법은. 1인당.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은 독신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인적공제 얼마 받아요? 소득공제 150 무조건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본인은.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이제 본인 말고는? 본인 말고는 배우자, 그죠? 자, 이 배우자는요, 공제받기 위해서 12월 말일자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 배우자가 공제받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세법은 배우자의 나이는 안 따집니다. 배우자 나이는 안 따져요. 근데 배우자의 소득 금액은 따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배우자의 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자,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돼요. 원칙.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중에 여러분 연말정산을 한 번 이상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소득 금액이라는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소득세법상 흔히 말해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큰 흐름은. 물론 이 중에서 이제 뭐 비과세 소득이라든지 분리과세 소득은 뭐다? 이 소득 금액 없는 걸로 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자, 이제는 이 자녀 있잖아요. 자녀. 자, 여러분 이러한 자녀의 경우에 여러분, 즉 본인과 배우자가 낳은 이 자녀, 예, 알겠습니까? 또는 이 손자, 손녀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직계비속이라고 부르거든요. 직계비속. 예. 자, 여러분 이 직계비속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직계비속은 배우자하고는 달리, 자, 여기다 나이 요건이 충족해야 돼요. 나이 요건이 어떻게 되냐? 자, 직계비속은 12월 31일, 올해 같으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알겠습니까? 자, 몇 세 이하? 자,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출 때만 공제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나의 아들, 딸이 23살이다. 공제돼야 안 돼요? 공제 안 됩니다. 맞죠? 자, 20세 이하인데 얘가 만일에 아역 탤런트다. 자, 그래서 만일에 이 사업 소득 금액이 뭐다? 100만 원을 훨씬 넘는다. 자, 그러면 공제돼야 안 돼요? 역시 공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이와 소득 금액을 동시에 충족했을 때만 공제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녀에 대해서 공제 대상을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본인의 윗세대 있잖아요. 이러한 부모님이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세법이 어떻게 부르냐면요. 자, 직계 존속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직계 존속은 역시 공제되려면 뭐다? 나이와 소득금의 요건 갖춰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나이는 어떻게 되죠? 남녀 구분하지 않고요. 자, 원칙 12월 말일자로 뭐다?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57세이시다. 공제된다, 안 된다? 공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나의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신데 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간다. 공제된다, 안 된다? 역시 공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형제자매 있지 않습니까? 자, 형제자매는요 공제받기 위해서 자, 요건이 어떻게 되냐? 역시 뭐다? 나이와 소득 금액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뭐다? 20세 이하. 알겠습니까? 이면서 소득 금액은 얼마? 1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해준다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장애인이라면, 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형제자매나 직계 존비속 뭐 이런 경우 만약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의 경우에는요 나이 요건은 면제시켜줘요. 자, 우리나라 세법 장애인은 나이 여부에 불문하고는 공제 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뭐다? 나이 요건을 무시하고 공제 준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장애인이라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연말증사할 때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이가 23세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입증하는 증명서류가 있으면 뭐다? 장애인으로 봐가지고 공제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인적 공제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샘플 강좌에서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연말정산 하다 보면요, 특히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자체적으로 여러분 만들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설계하시는 여러분 대기업 분들이 가끔씩 물어본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있잖아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행세법에 나와 있는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전산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로직을 만들면서 실수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말정산 업무 처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식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아주 기본 산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신용카드 쓴 거 있잖아요. 어디서 빼준다?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세액공제에서 빼준 게 아니에요. 자, 신용카드 역시 쓴 거는 뭐다? 소득공제 방식입니다. 인적공제처럼 여기서 빼줘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얼마를 빼주느냐 알겠습니까? 자,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기본 개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나라 세법은 연말정산할 때 일단 여러분 신용카드 쓴 것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요. 근로자가 자기 연봉의 25% 이상을 카드를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즉 뭐다? 1순위가 뭐예요? 여러분 카드 사용액이 얼마요? 예? 자기 연봉, 저 과세 대상 연봉입니다. 총 급여의 몇 프로요? 자, 여러분 25% 이상을 썼을 때만 공제가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에 자기 연봉이 여러분 4천만 원이다. 자기 연봉이 4천이라면 여러분 연간 카드 얼마 써야 될까요? 4천에 대한 25% 1,000만 원. 1,000만 원이죠. 그죠? 연봉 4천일 때 1,000만 원 이상 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직원들한테 지금 이제 여러분 12월이잖아요. 그죠? 자, 12월 또는 여러분 1월 정도 되면 연말정산 안내문을 직원들한테 보내죠. 그죠? 자, 이때 안내문 보낼 때 뭘 여러분 홍보를 강화해야 되냐? 자기 연봉의 25% 여러분 초과해서 카드 쓰지 못한 사람은 신용카드 쓴 뭐예요? 내역을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어차피 없어요. 공제가 안 되니까. 괜히 필요 없는 자료들 여러분 제출하고 하면 더 번거로워요. 그죠? 맞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작년 연말정산 할 때부터는 국세청 여러분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들이 신용카드 쓴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이제 전산상으로도 뭐예요? 바로 이렇게 제출 가능은 하지만 어쨌든 뭐예요? 필요 없는 자료를 뭐 전산으로 제출하든 아니면 뭐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죠? 출력된 출력물을 제출하든 간에 뭐예요? 필요 없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뭐다? 이거는 연말정산 할 때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연말정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냐? 필요 없는 서류 제출 안 하도록 하고요. 필요 있는 서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계산하기 좋도록 챙기는 게 뭐예요? 실무자의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연말정산 여러분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 기본적으로 뭐다? 연봉은 25% 이상 써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자기 신용카드로서 여러분 총 연간 쓴 카드 사용액이 2,500만 원 썼다고 하겠습니다. 2,500 진짜 많이 썼죠? 맞습니까? 자, 연봉 4천인데 얼마를요? 2,500 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현행세법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공제금액 뽑아내는 산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몇 프로 써야 된다고 했죠? 제가 1순위로 카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기 연봉의 25%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기 연봉의 몇 프로 써라? 연봉 곱하기 25%. 자, 그럼 얼마예요? 연봉이 4천이라면 연봉에 대한 25%가 얼마죠? 1,000만 원, 그죠? 자, 1,000만 원 이상을 써라. 자, 그런데 내가 카드로 총 쓴 게 얼마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총 카드 사용액이? 자, 총 카드 사용액이 얼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2,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500.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1,000인데, 여러분, 자, 2,500을 쓰게 되면 얼마 될까요? 초과한 금액이 얼마죠? 1,500이죠. 이 초과해서 사용한 요 1,500을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1,500을. 그러니까 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은 뭐다? 1,5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1,500을 그럼 어떤 순서대로 공제해 주겠냐? 우리 정부에서는. 자, 이 1,500만 원만큼 쓴 것을 어떤 카드부터 뭘 쓴 걸 먼저 우대해 주겠냐면요. 요 순서를 법에 정해 놓았어요. 알겠죠? 자, 어떤 카드? 첫 번째는? 자, 이 순서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전통시장에서 카드 쓴 거를 먼저 공제해 주겠다. 두 번째는요. 우리 대중교통 있잖아요. 자,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카드 쓴 걸 두 번째로 공제해 주겠다. 자, 세 번째는요. 요 세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직불카드 또는 뭐다? 현금 영수증 쓴 거 있잖아요. 그죠? 또는 김영식 선불카드 쓴 거.
세 번째는 요 카드 쓴 걸 공제해 주겠다. 네 번째는요. 자, 맨 밑에는 요 네 번째는 일반 카드 쓴 거를 공제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공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500 중에서 전통시장에서 쓴 거, 대중교통 쓴 거,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쓴 거, 그 다음 일반 카드 쓴 거 있잖아요. 요거는 어디에 나온다? 자, 우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면 나와요. 그죠? 여러분이 별도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때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만일에 전통시장에서 뭐 카드 쓴 금액이 자, 여러분 만일에 뭐 500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500. 자, 500. 자, 그리고 대중교통 있잖아요, 여러분. 예.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대중교통 관련돼 가지고 만일에 여러분 카드 쓴 게 이 경우에 자, 400이라고 하겠습니다. 400. 자, 그럼 900이죠, 여러분. 그죠? 900. 자, 그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쓴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400이라고 가정할게요. 400. 자, 그럼 여러분 일반 카드 쓴 게 얼마죠? 총 1,500에서 이 경우라면 얼마입니까? 1,300. 200이 되겠죠? 200. 그죠? 200. 자,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끝내는 뭐다? 요렇게 쓴 거, 요거 쓴 거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공제율을 몇 프로로 만들어 뒀냐면요. 공제율을. 자, 여기다가 몇 프로 곱한 걸 공제해 주겠다? 30% 곱한 것을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30%.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얼마요? 30% 곱해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반 카드 쓴 거는 상대적으로 낮은 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뭐다? 이거의 반. 30%의 반이면 몇 프로? 15% 곱한 걸 공제해 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요거 계산하면 자, 한번 여러분 계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계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공제 한번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자, 이게 보시면 자 500 곱하기 뭡니까? 0.3 그죠? 자, 플러스 두 번째 400 곱하기 뭐다? 0.3. 예, 하나씩 다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요. 또 400 곱하기 뭐다? 0.3 그죠? 자, 그 다음에요. 200 곱하기 뭐다? 0.15 맞습니까? 자, 요렇게 하면 여러분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자, 여러분 이 보겠습니다. 이 값이 420이 나와요. 일단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요? 420. 그런데 요 420을 공제해 준다는 게 아니고 요 420을 별도로 뭐다? 공제해 주는 뭐다? 이 한도 산식이 있는데 그 한도 산식 범위 안에서 공제해 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한도가 어떻게 돼요? 이 한도가요. 둘 중에 적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까? 둘 중에 적은 금액 미니멈. 알겠습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연봉의 20%. 연봉이 얼마죠? 이 경우라면 4,000이죠. 4,000에 대한 20% 얼마? 800. 하고 두 번째는 뭐요? 300. 이 300은 법에서 정해놓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의 20%하고 뭐다? 300만 원. 둘 중에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 주겠다. 그럼 여러분 한도가 얼마나 나옵니까? 끝내는 30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공제받기 위한 금액이 420인데 얼마만 공제해 주겠다? 300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얼마는 공제를 못 받죠? 여기서 자, 420에서 300 빼시면 얼마요? 120.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요 120은 어떻게 하냐? 공제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요 120은 추가 공제 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는 추가 공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별도로 여러분 학습을 통해서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세일보에서요 이번 이제 샘플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추후요 우리 이제 연말정산 이제 실무 강좌, 정식 오프라인 강좌가 여러분 개설되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특히 연말정산은 실무적으로는 왜 어려우냐면요. 이게 뭐냐면은 책하고 달리 실무상으로 이거는 공제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데 대해서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취지를 모르고 접근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특히 간과해가지고 나중에 국세청 사후 검증에서 추징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여러분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특히 연말정산 관련돼서 우리 그 조세일보에서 이 오프라인 교육을 여러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강의 들은 내용 이후에 대한 유익한 여러분 내용들은 개정되는 내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은요. 제가 그 한국 재무 포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추후 여러분 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익하게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이제 제공해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이거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뭐 kf-2.org입니다. 여러분 활용하시면 우리 여러분 조세일보 오프라인 교육 이외에도 연말 여러분 정산 내년 2월까지 업무 처리하는데 필요한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